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왔습니다.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리가 맛있을지 아니면 쓰디쓸지 걱정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특히 정치 분야도 뭐 많지는 않은데 경제 쪽에는 제가 요즘에 좋은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나 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한테 아 이건 좋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하고 싶은데 매일 좀 씁쓸한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소소하게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거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지표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늘도 안타깝지만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네요. 아 잠깐만 이게 잠깐 문제 우리가 보통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 얘기를 하면은 반도체,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또 석유화학 그리고 건설, 뭐 철강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지금 웬만한 거 뭐 한두 개 빼놓고는 지금 다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고 또 고용도 상당히 많고 설비가 뭐 어마어마한 그동안 사실은 뭐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떠받들어 왔던 지탱해 왔던 큰 축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2025년 들어서 이제는 어떤 위기 측면에서 거의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 산업 섹터가 만약에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 경제 전체의 먹구름이 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제계 쪽에서 좀 계속 위기설이 나오고 있고 일부분 현재 이제 지표로 확인되거나 자료로 확인되는 게 있어서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중차대한 시기이고 중차대한 내용인데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건설 분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신동아 건설 이거 브랜드가 파밀리에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죠. 법정 관리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63빌딩을 지은 시공사라서요. 사실은 뭐 역사도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유수의 건설사인데 최근에는 사실 도급 순위가 좀 낮아지긴 했어요. 시공률이 58위로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때 뭐 영광스러운 리딩 회사였긴 한데 지금은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인데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그러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졌나라는 부분을 좀 보면은요. 지금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요. 400%요?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거는 섹터별로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만 건설업 관련해서는요. 보통 200%가 넘어가면은 위험의 사이렌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려 그 위험선을 2배나 훌쩍 넘은 400%를 넘게 기록했는데 문제는 1년에 약 80% 정도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거의 80, 100씩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지금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제 갚아야 될 부채가 약 대충 8천억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1년에 1,000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이름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금을 탈탈 털어보면 200억 조금 넘게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빚이 1,000억씩 늘고 곳간에 팍팍 긁어도 돈이 없는 상황이고 뭐 부채 비율은 굉장히 당연히 높아지고 있죠. 최근 3년 새 신화건설이 관련했던 그 미분양 사업이 5배나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사면 초과인 상황인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도 원인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미분양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리스크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최근에 한 2, 3년, 3, 4년 전에 부동산 고점을 돌파할 때 사실은 사업성 분석을 냉철하게 하고 PF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좀 들어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다 사실은 지방 사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평택, 검단, 동탄 등등등 해서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지난 연말에 결정적으로 60억짜리 어음을 막지를 못했어요. 한 열흘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정 관리라는 거는 이제 채권단과 제가 빚이 많습니다. 채권단 여러분 저희 빚을 좀 탕감해 주십시오. 뭐 상환을 유예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협약을 하는 게 워크아웃이에요. 재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셨던 태형건설 같은 게 이제 워크아웃 같은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채권단에게 SOS를 치는 게 아니고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제 주도하는 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건데 판사님 저희 회사가 지금 이 정도 빚이 있는데 생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가치가 더 높다. 예. 그러면 회사를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고 판사가 볼 때 아닌데 청산 가치가 더 높아 미래가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법정 관리가 개시가 안 되면서 청산으로 가는 요렇게 이제 판단을 맡겨보는 지금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유지를 하잖아요. 기존의 그렇습니다. 경영진이.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갚을 거야. 이렇게 해서 채권단하고 직접 하는 거라면은 그렇죠. 소위 말하면 채권단과 채무자 간에 예. 사실은 별도의 협약, 다른 계약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정 관리는 저는 그냥 외환위기 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많이들 아직 그럼 부도 모르시죠. 직전에 법정 관리 들어가고 맞습니다. 부도 나고 이 수순이었던 걸로 사실상 기억이 나서. 파산 직전에 한 번 더 희망이 있느냐라고 녹화하는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짓다만 뭐 이런 것들이나 이제 입주해야 되는 막 뭐 이런 국민들이 좀 맞습니다. 손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가 사실 이제 사회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요. 보면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30개 사이트가 현재 신동건설이 관리하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문제가 크게 될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게 일반 아파트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수분양자들이 보통 국민들이니까요. 그래서 30개 사이트 중에서 아파트 분양에 걸려 있는 것들은 8개 사이트로 확인이 되고 그 중에 1개는 좀 규모가 작으니까 좀 빼고 7개 정도가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규모인데 그 7개는 불행 중 다행으로 허그 주택보증공사에 일단 보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동건설의 이제 수분양자분들께서는 다소간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어지는 게 중단되거나 예. 내 아파트가 없어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렇게 좀 우리나라가 네. 부동산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이 지연이 되면은 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피해가 일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 갚아야 될 어음이나 이런 것도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발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한 1,000억에서 1,200억 사이로 보니까 그 미회수 채권 피해를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금융권에 퍼뜨린다. 이것도 조금 가능성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협력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볼륨에 비해서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보통 중견 회사보다 협력업체가 제가 볼 땐 1.5에서 2배나 많아요. 아마 역사가 길다 보니까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만약에 신동아로부터 자금 회수가 원활치 않는데 또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공사와 관련한 얘기에서 좀 더 뭔가 좀 지연이 된다. 새로운 업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 이렇다 보면 유동성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사 대금 못 받는 사람 업체가 그렇죠. 지금 엄청 많을 거라는 거잖아요. 예, 쉽게 협력업체가 얘기하면. 조금 많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몇 개 정도 걱정입니다. 되는데? 700개 정도로 현재 700개요? 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래도 중견 회사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로 지금 부채 비율이 컸고 미분양이 이렇게 크다면 다른 회사는 어떤가? 예.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아마 PF가 될 것이다라고 부동산 많이들 PF. 얘기했죠. 예. 그래서 한 230조 넘는 그 PF 잔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이었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구조 조정이 되거나 시장이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그대로라면 다소간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거나 힘든 사업체가 많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32 정도, 32 정도면 1군이라고 보거든요. 상위 30위. 그렇죠. 예. 30위 내에 있는 회사만 조사를 해도 약 절반가량이 아까 말씀드린 200%를 넘는 위험한 부채 비율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태영이나 또 금호건설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5, 600%를 넘어가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신동아가 이 정도라면 또 그 위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는 회사들도 600, 500% 부채율을 갖고 있다면 어떤 회사들은 이 정도 유동성 위기를 이제 금년간 해소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도미노 건설 산업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론에 대한 지금 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고 우리 평론가님도 바라겠지만은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PF 이게 시한폭탄이다라는 얘기는 한 뭐 1년 반, 2년 전부터 그렇죠. 계속 나왔는데 이게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됐다. 게다가 지금은 어떤 권력의 공백 상황 뭐 이런 것까지 네.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왜 예. 위험하냐면요. 지금 이제 정치적 불안 때문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요소가 환율 아닙니까? 예.
요 최근에 조금 진정세는 그나마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 내에서 현재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거든요. 1,450원대로 조금 낮아졌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건설업이 사실은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해서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2, 3년 만에 공사비가 한 30%가 뛰었다 뭐 이런 그렇죠.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다. 이게 다 수입하면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원자재 가격에 뛰었는데 여기에 환율까지 뛰어버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을 감안했을 때 최근 이제 충격적인 조사 수치가 나왔는데 원가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지어서 100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원을 파는 동안에 들어갔던 원가가 9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원을 팔아도 마진이 10이 안 되는 굉장히 안 좋은 구조 속에 지금 건설업이 놓여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박리담회라고 해서 그럼 그 정도 마진을 보고라도 많이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건설 경기나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경기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자체가 다운되어 있고 원가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태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참 걱정인데 예. 다음으로 석유화학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석유화학은 대한민국을 진짜 먹여 살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석유를 뭐 석유 한 방울 안 난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로 얘기를 하지만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가공해 가지고 예. 비싸게 팔아요. 정작 그 원유는 뭐 예. 중동이나 산유국에서 나지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이 되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했던 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수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석유화학 단지 막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막 이렇게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지역 경제를 곳곳에서 먹여 살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이 분야가? 예,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석유화학이 왜 위기인가를 볼 때 이것도 사실 구조적이에요. 그동안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석유화학 관련해서 캐파를 늘려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캐파를 늘려와서 잠식해 갈 수 있는 포션은 아무래도 범용 제품, 싼 제품들이에요.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죠. 한편 중동도 이제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석유만 생산하느냐. 우리도 석유를 다시 가공하는 2차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중동까지도 현재 생산에 나선 거죠. 그러다 보면 가만히 보더라도 지금 그동안 생산 안 하던 추가적인 생산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이미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그래서 범용 제품 관련해서는 원가 경쟁력이 있는 중국이 싸게 물건을 많이 내고 있고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중동까지도 참전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벌어오던 시장에서 범용 제품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무작정 캐파를 늘릴 게 아니라 고품질의 제품으로 질적 변환을 이뤘어야 되는데 2010년 이래로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이상씩 생산 캐파를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단 전략 전환을 했는데 예. 우리는 그 같은 기간에 무려 캐파가 7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못 보고 잠시 호황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캐파를 늘려왔던 거죠.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늘려놨던 거를 공장을 안 돌리거나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우리의 석유화학 3사를 보면은 예. LG화학, 롯데케미칼, 또 한화솔루션, 뭐 기타 등등까지 합치면 몇 개 더 있겠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현재 모두 적자 국면에 들어갔어요. 다 적자예요?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고 적자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3분기에만 382억 적자를 전환했고요. 이게 전체 영업이익 1년 전에 비해서요. 절반이 줄었습니다. 42%가 감소했어요. 예.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인 거죠. 롯데케미칼은 우리 많은 분들 얘기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뭐 회사채 관련해서 큰일이 나가지고 롯데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전체가 흔들려서 롯데타워를 담보로 맡길 지경까지 와 있는 거고요. 한화솔루션도 800억대의 영업 손실이 났고 지금 뭐 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수 어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특정 기업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셧다운에 들어갔고요. 예. 생산 중단에 들어갔고 해서 현재는 주력 사업 부분을 이제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큰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 봉착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적자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네. 1년 적자가 아니라 분기 적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3, 4분기, 3분기.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LG화학이 382억 영업 손실이면은 뭐 이거를 매 분기마다 달라지겠지만은 이거를 곱하기 4를 하면은
그러니까요. 1,000억이 넘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시류가 변하는 걸 모르고 너무나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예. 라고 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대책이라는 걸 내놨는데 정부 대책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한 3조 정도는 쓸게. 예, 그 대신 고품질의 제품 개발에 얼마를 써. 그리고 당장 문 닫지 마. 그럼 고용이라든지 지역경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 조금 살려가 봐라고 하는 지원금. 그다음에 만약에 민간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걸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우리가 좀 쓸게라는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이 실패를 했거든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실패한 시장한테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봐라는 촉진제를 놔주겠다는 건데 이미 실패한 시장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게 성과가 있겠느냐. 어느 기업이 IMF 직후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좀 거친 방식이긴 했습니다만 빅딜처럼 예. 과감하게 한쪽이 한쪽을 버리고 야 너 이거 팔고 너 이거 팔고 그렇죠. 서로 교환해 막 이런 예. 식으로 됐어요. 그때. 국가적으로 보면 예. 하다못해 그 정도 모델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목표치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에게 더 전략적으로 이쪽을 주고받는 식의 얘기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맡겨진 정도의 대책이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크게 구조조정이 되실 것 같지 않다라는 지금 현재 결국은 이것도 시장입니다. 이제 정치 공백, 정치 리더십 문제가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철강 산업 분야도 지금 생산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또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강 산업은 사실은 건설업의 바탕을 좀 둡니다. 건설 경기가 좋으면 철강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철근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뭐 어마어마하게 현재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철강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요. 중국 철강 업체가 중국에다가 파는 것만으로도 현재 답이 없어요. 남아 돈단 말입니다. 그럼 중국이 중국에서 안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시장으로 kup니다. 즉 중국에서 만든 값싼 철강이 덤핑 수준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도요. 세계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싼 중국 물량이 중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포션이 점점 줄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또 뭐 양도 많이 하지만은 품질이 좋아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워낙 물량 공세에 시달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중저가 상품에서 사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까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 생산량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추가적인 게 하나 더 이게 뭐냐면 더 위기 상황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되면 철강 산업이 보호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관련한 철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철강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국까지도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포스코라든지 국내 1위 이런데 공장 지금 멈추는 건가요? 포스코도 현재 포항제철 제1제강 공장하고 제1선제 공장이 이미 폐쇄가 됐고요. 현대제철 역시 포항 공장 하나가 지금 휴업 지침을 내렸는데 잠깐 지금 중단돼 있는데 예. 조만간에 다시 휴업을 할 것처럼 보이는 등등등 해서 국내에 있는 제철소도 현재 사실 철강은 고로가 계속 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로의 불이 꺼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고 이 두 굴지의 국내 제철이 갖고 있던 해외 공장도 현재 매각을 준비하는 등 군살배기에 지금 현재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률이 굉장히 높고 실업률이 낮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뭐 자랑도 했지만은 그 세부 지표를 들여보면은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쪽이 좀 잘 되고 청년 그렇죠. 쪽은 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게 지표로 또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률이 좀 많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양질 일자리로 꼽혀왔거든요. 대기업이고 30, 40대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설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하면은요 당연히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2차적인 사회적 파괴력이 있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발 관세 위기 때문에 예. 현대제철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에 현재 1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다가 차라리 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그나마도 줄어드는 우리나라 제철소는 문을 더 닫고 그런 좋은 일자들이 이제 외국에 설립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설비가 외국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방 공동화가 되고 수도권에 몰리는 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으로 가고 우리가 지방처럼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뭐 저도 현상이... 생각 못한 비유인데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치 리더십이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